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아나무인 끝판왕이니 입 잘못 놀리다가 패가망신. 2.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대한다. 3. 영국 지질 전문가 충격 발표. 중국 가라앉는 중 이재민 1억 명 예상.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미쳤습니다. 호기롭게 대한민국의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한 다음 분담금을 미납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간이나 보더니 이제는 급기야 KF-21과 결별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퇴출을 바라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턴 2가 빠져나간 것처럼 시원한 소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국가 간 계약에 얽힌 일이라 무자르듯 단번에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어서 아직은 확정된 결과가 나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이번 KF-21 하참 발언은 인도네시아 정치권 내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힘겨루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헛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국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 사만을 가지고 권력 암투를 멀민다는 것인데요. 이쯤 되면 인도네시아의 모양새가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처량함을 넘어선 처참함으로까지 추락하고 있는데요. KF-21 분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와중에 도입한 전투기가 폐기물 수준의 고철이라는 것입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며 KF-21 개발 분담금 납입을 미루던 인도네시아가 최근 1조에 가까운 예산을 전투기 사업에 집행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KF-21 분담금을 완납한 게 아닌가 하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거액의 예산을 들인 기체는 사실상 5세대 전투기라고 분류되는 KF-21이 아니라 지금 당장 퇴역해도 이상하지 않은 고물 전투기였습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문인데요. 인도네시아와 이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니 일단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다음 자세한 사정을 말아보겠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멀린 더 퍼스트 디펜드 아이디 행사에 참석한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도입될 KF-21이 5세대기로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4.5세대에 그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분담금을 완납 못하면 KF-21이 인도네시아에 도입되지도 않을 텐데 시작부터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인데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진정한 5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해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으며 그 나라는 바로 TF-X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튀르키예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는 현재 자체적으로 5세대 전투기들 개발하기 위해 TF-X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KF-X 개발 사업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시작됐었던 이 사업은 여러 번 무산될 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겉으로 보기엔 순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정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 껍데기만 그럴듯한 모형을 내세운 걸로 의심받고 있지만 지난 3월에는 TF-X의 첫 번째 시제기가 등장하고 지상 주행 시험을 치르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튀르키예에서 보여준 대로라면 개발이 중반을 넘어선 지금의 TF-X 사업에 이제 와서 인도네시아가 낄 여지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가 손을 잡으려 한 이유에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분담금 지급을 지면하자 KAI에서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의 개발 참여를 거부하고 기술 이전 교육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인도네시아 측 항공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들이 KF-21에 접근하여 기술을 빼내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침 KF-X 사업의 미납금을 두고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최종 협상이 이달 내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미리 공개한 협상 조건을 살펴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분담해야 했었던 개발 비용을 총 20%에서 15%로 줄여달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시작으로 계약으로 정해져 있었던 KF-21 1차분의 도입 단가와 물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허가 없이 KF-21을 제3국에 중고로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묻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정리해서 살펴보자면 인도네시아는 어떻게든 KF-21을 도입한 후 TFX 사업에 참여하고 튀르키예는 KF-21을 문해하고 역설계하며 KF-21의 기술을 훔쳐 TFX에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는 현재 면국 BAE 시스템즈에서 일부 협력을 받아 TFX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완전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을 자신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이용해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빼돌리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지나친 억측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 튀르키예의 행적을 보면 마냥 먹측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21년 말 튀르키예는 파키스탄의 TFX 사업의 공동개발국으로 합류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는 숨겨진 속내가 있었는데요. 바로 파키스탄을 통해 중국의 전투기 기술을 중국과 함께 JF-17 전투기들 개발하고 생산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을 끌어들며 중국의 항공기술력을 공동개발 명목으로 흡수해 TFX를 완성하려 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튀르키예의 의도를 포착한 중국 외교부에서 중국 정부는 언제나 군수품 수출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군수물자 수출관리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경고를 날리며 파키스탄과 튀르키예의 협력은 그대로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KF-21 사업을 배신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시도는 무위에 그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의도를 알아차리고 인도네시아 기술진에 대한 강력한 기술 접근 거부 조치들 내려 산업 스파이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KAI 측에서도 인도네시아의 미납금 지급이 확실하게 약속되지 않는다면 인도가 예정되어 있었던 CJ5호기를 인도네시아에 보내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이대로 다음 험상에서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는 섣부른 발언으로 한국도 잃고 튀르키예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받아줄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어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자충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KF-21이 잘못될 거라 확신하고 있는 건지 다른 나라에서도 전투기를 사겠다고 난리를 치던 인도네시아는 얼마 전 드디어 새로운 전투기를 구입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카타르 창고에 처박혀 있던 미라주 2000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약 7억 3,450만 달러, 한화로 약 9,5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약 9,500억 원을 들여 구입한다는 미라주 2000은 프랑스에서 개발된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로 종종 F-16과도 비교되는 기종입니다. 1980년대 처음으로 실전 배치된 이후 프랑스 공군의 주력기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2000년에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라팔과 더불어 프랑스 공군이 주력으로 운용 중입니다. 이러한 내용만 보자면 현재 운용되는 전투기들 중고로 구입한 것이니 큰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도입한 중고 미라주 2000년호는 이미 카타르에서 퇴역한 기체로 출고된 지 약 26년이나 지난 상태입니다. 물론 방산무기의 경우 20년에서 30년씩 운용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F-16과 같은 스테디셀러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라주 2000년호는 스테디셀러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부품마저 단종된 상태라 F-16과 비교했을 때 약 6배에 육박하는 유지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고는 해도 그 역시 퇴역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도네시아가 그들의 주장처럼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돈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번 결정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정책에
가장 우호적이었던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인 조나 자카르타에서도 프라보어가 세계 일주들 했지만 카타르의 미라주 2000을 제외하곤 인도네시아에 전투기를 팔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들 보도하며 미라주 2000 도입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또한 조나 자카르타는 미라주 2000은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중국 군사 전문가의 발언을 민용하여 미라주 2000은 시대에 뒤떨어진 무가치한 전투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카타르와 인도네시아를 연결해준 프랑스 민간 기업과 자국 국방장관 사이에 밀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쏟아지는 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비싼 돈을 들여 구입한다는 게 고작해야 무려 26년이나 된 퇴역 전투기라고 하니 기가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조코위 대통령까지 나서서 만류하는 일을 추진하니까 내년 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때문에 다음 대통령을 꿈꾸는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선거를 대비한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를 했을 거라는 소문이 무성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남은 지금 다음 대권에서 조코위 대통령을 누르고 전면으로 나서기 위해 조코위 정부의 업적으로 기록될 KF-X 사업을 무너뜨리고 튀르키예의 TF-X와 프랑스의 미라주 2000을 도입해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하원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문과위원회 소속 의원들조차 그 많은 유지비를 감당하면서까지 중고 전투기를 구입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에둘러 비판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사업과 관련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잡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KF-21 개발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지만 적어도 공동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분담금을 충실히 납부라도 했어야 합니다. KF-21 개발의 최대 리스크는 인도네시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KF-21 개발이 성공하고 양산까지 앞둔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분담금 완납에 대한 확답을 받든지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를 퇴출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세계 주요 지역에 군사기지를 지으며 영역을 넓히던 중국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영역을 넓히던 중국의 계획에 큰 방해를 한 국가가 있습니다. 본것 가봉인데요. 최근 가봉은 항구를 한국에게 개방, 군사기지를 짓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한국과 손을 잡고 중국 견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한국에게 받은 은혜와 상호간 협력을 위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대체 아프리카의 저 먼 나라, 가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랜 세월 우정을 쌓아온 한국에게 감사를 표한다. 가봉의 대통령 알리 봉고 온딘바는 연단에서 큰 소리로 한국과 오랜 인연을 강조하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바로 한국에게 군사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땅을 제공한다는 것. 그가 내준 땅은 바로 포트 장틸, 포트 젠틸, 항구였습니다.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바다 건너 상툼의 프린시페 섬과 맞닿아 있는 장소. 케이프 로페즈만이 있는 항구로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대형 군함이 정박해도 지장이 없는 장소인데요. 그곳을 선뜻 대한민국에게 양보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 지역을 한국 해군 군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지로 바꾸겠다고 말하며 나중에 한국형 항공모함이 항구에 정박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시설 확충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죠. 한국 기업의 가봉 항만 투자에도 열려 있다고 말한 온딘바 대통령은 한국이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한국을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가봉 대통령의 결정에 가장 당황한 것은 바로 가봉의 바로 위에 위치한 국가, 적도기니와 적도기니의 엄청난 투자를 한 중국이었죠. 특히 중국은 이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 적도기니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며 군사기지를 짓기로 결정한 중국은 자신이 짓기로 한 군사기지 아래에 한국이 군사기지를 짓고
그곳에 한국 병력이 거주할 수 있게 가봉이 배려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죠. 아프리카 전역에 차이나머니를 뿌리며 협력을 강조한 중국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가봉의 태도가 이해가 가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가봉에 있는 벨린가 철광 프로젝트에 중국 정부가 상당한 돈을 지출하며 투자를 했기에 중국을 배신하고 한국에게 군사기지를 열어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죠. 과거 왕이 외교부장이 아프리카 순방 때 가봉을 들리며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고, 이에 가봉 대통령이 흔쾌히 협력할 것을 요청했던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던 상황. 하지만 중국이 간과한 것은 한국과 가봉 사이의 관계가 중국보다 더 단단하고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차이나머니를 앞세우며 1대1로를 개발하기 이전 가봉 대통령은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봉 대통령의 영향을 끼친 한국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현 대통령이 아니라 전 대통령 시절부터 가봉 대통령을 모셔왔던 한국인이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가봉 대통령 경호실에서 35년 이상 근무했던 박상철 전 경호실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그가 가봉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특이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이념 갈등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대 1982년 8월 전두환 대통령은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 국제공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를 맞이하기 위해 가봉에서는 군악대가 연주를 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한 환영 인사가 펼쳐졌죠. 그런데 대통령의 낯빛이 변하며 분위기가 어두워졌습니다. 군악대 지휘자의 팔을 내리치며 순식간에 분위기는 험악해졌죠.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연주된 것이 아니라 북한 국가가 연주된 것입니다. 남북한이 치열하게 대결을 펼치고 있는 1980년대 한국 대통령이 온 자리에 북한 국가를 연주하는 것은 대단한 결례였고 외교적으로 엄청난 실수입니다. 친서방 정책을 펼치며 한국과도 인연을 쌓아오던 가봉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가봉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며 이 실수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북한 공작원이 애국가와 북한 국가를 교체하면서 대한민국과 가봉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계획한 사실이 알려졌죠. 단순 실수로 끝나며 이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박상철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죠. 당시 이 사건을 접한 대한민국 경호원들은 훈련 빠진 대로 침착하게 행동했고 내부 경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요. 이를 가봉 대통령이 인상 깊게 바라본 것이죠. 이후 한국 경호원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가봉 대통령은 한국에게 정식으로 한국 경호원 인력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때 가봉 대통령은 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전임 대통령인 오마르 봉고였습니다. 박상철 씨는 우연치 않게 가봉에서 경호 인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며 유일하게 합격되었죠. 당시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가봉에 대해서도 잘 몰랐지만 불굴의 한국인답게 도전 정신으로 무장하며 가봉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5년만 고생하고 돌아온다는 생각이었지만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어졌고 가봉 사람들이 보낸 호의에 감동한 그는 35년이라는 시간을 가봉 대통령 경호원으로 근무하면서 가봉 대통령 곁에서 그를 보좌했습니다. 그를 제외한 많은 경호 인력들이 현지에 있었지만 전 대통령 오마르 봉고 대통령과 현 대통령 알리 봉고 온딤바 대통령까지 2대에 걸쳐 경호를 맡은 인물은 오직 한국인 박상철 씨가 유일했습니다. 두 대통령들 역시 박상철 씨가 말한 내용은 무조건 신뢰했죠. 덩달아 한국인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을 더 많이 알았던 가봉 사람들은 이제는 한국이 더 익숙한 국가가 되었죠. 태권도 교관이었던 그는 심지어 가봉의 무술 환경도 바꾸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온 교관들이 가라데를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박상철 씨가 태권도를 가봉 군인들에게 보급하면서 점점 가라데 대신 태권도가 군인들의 필수 소양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가봉에서는 태권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의 이름을 딴 태권도 대회가 열리면서 태권도 대부 위 자리에도 오르게 되었죠.
현 대통령인 알리 봉고 온딘바는 박상철 씨를 파피라 부르며 따를 정도로 어렸을 적부터 그와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파피는 할아버지라는 뜻으로 존경의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지금은 자리에서 은퇴한 박상철 씨지만 아들 2명이 현 대통령의 경호원으로 활약할 정도로 가봉에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 가봉의 민간 외교관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그는 아프리카 외교 최전선에 있었죠. 한국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도 가봉과의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회사가 가봉 정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와 에이즈 신속 진단 키트, 말라리아 키트까지 선물하는 호의를 보냈죠. 배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교과서 보조 교재를 제공하는 한편 가봉 아이들에게 한국 역사와 지리를 알릴 수 있는 교재도 제공하면서 가봉과 한국의 깊은 인연은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었기에 가봉이 한국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이외에도 가봉이 한국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한 이유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적도기니에 설치한 중국 군사기지 때문입니다. 적도기니를 통치하는 대통령인 테오도로 오비앙 은게마는 적도기니에서 나오는 석유 덕분에 엄청난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나라입니다. 아들인 오비앙은 이러한 부를 믿고 엄청난 사치를 부린 인물이었죠. 고위층들만 부를 누릴 수 있었고 일반 국민들은 부를 누리지 못해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가 갑작스럽게 바뀐 일이 벌어진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적도기니 시민들이 죽어가자 막대한 부를 누리던 석유 산업을 지탱할 사람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에 석유 산업도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40년 동안 독재를 했던 은게마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파산까지도 갈 수 있었던 상황. 이런 틈을 중국은 파고들어 적도기니 부지를 넘기는 대신 차이나머니로 적도기니를 사들인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적도기니에 군사기지를 지으려는 정황을 포착 미 의회 청문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며 중국이 인도는 물론 리을, 아프리카 중요 지역까지 영역을 넓히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군사기지 확보를 통해 미국을 위협할 수 있었죠. 이대로 된다면 중국 뜻대로 아프리카가 좌지우지되는 상황. 적도기니 바로 아래에 있던 가봉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죠. 중국군의 등을 엎은 적도기니가 가봉을 침략할 수도 있는 가운데 강력한 우군의 도움이 가봉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봉이 선택한 파트너는 중국과 상대할 수 있는 국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봉에 군사기지가 세워진다는 소식이 들리자 중국은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중국 외교부는 한국을 향해 중국의 길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반응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의 행동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국 외교부는 한국의 국제적 위치가 높아졌다는 의견을 남기며 한국과 미국의 우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죠. 중국의 허를 찌른 한국의 군사기지 개발. 35차례 이상 발생했고 굉음과 함께 지면이 심하게 흔들리는 진동이 발생해 가옥들의 벽에 금이 가는 피해가 날 정도였습니다. 지난 13일에는 펑 하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지축이 심하게 흔들려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에는 이날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거쳐 가옥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이에 놀라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원난성 мя오산촌 주민들은 20여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2차례씩 발생했다. 땅이 먼저 흔들리고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폭발음이 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더욱 불안해하는 것은 연쇄 진동의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지진 관측소는 지난달 26일 이후 35차례 집안 진동이 감지됐다. 최대 진도는 지난 13일 오전 측정된 규모 2.5였으며 대부분 규모 2.0 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소규모 지진으로는 이 마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심한 지축이 흔들림이나 굉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혹시 주변 탄광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이마저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 중국 텐진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갑자기 내려앉고 아파트 벽체에 금이가 4천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으며 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선 바 있는데요.
중국 인민들은 대재앙에 전조라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원난성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굉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원난성의 위치 때문입니다. 바로 대지진이 발생했던 스촨성과 인접해 있으며 산샤댐이 위치한 충칭과도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중국에 엄청난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의 빈부격차도 크기 때문에 자칫 중국 공산당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까지 겹쳐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 시달리던 중국 남방 지역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져 곳곳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광시성과 광둥성, 푸젠성, 베이하이시 등에는 최고 784.4mm 폭우가 쏟아져 역대 최고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태산항 신강지는 불과 3시간 만에 272.3mm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30일 스촨성 판즈화시의 수은주가 42도까지 치솟는 등 최근 중국의 서부와 남방, 동부 연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중국 인민들은 지금 기후변화의 피해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다시 산샤댐 붕괴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붕괴설이 떠돌아 중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창강 소재의 산샤댐 붕괴설이 다시 고개를 든 이유는 인근 충칭 일대를 급습한 대홍수 때문입니다. 창강의 본류가 관통하는 중국 최대 도시 충칭은 전통적으로 여름이 시작될 때 인간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폭우가 내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지역입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7일부터 대부분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더니 창강 지류의 평균 수위를 무려 4m 나높여 놨고 충칭 곳곳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주현에는 무려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1만여 명 가까운 주민이 졸지에 이재민이 됐습니다. 그러자 산샤댐 붕괴 괴담이 여김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산샤댐과 아주 가까운 후베이성 이창, 위루, 에도 폭우 경보가 내려진 현실을 보면 괜한 것만은 아니라는 게 이 지역 주민들의 걱정입니다. 더구나 지난해보다 분위기가 더 흥흥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일찍 폭우가 급습한 데다 더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산샤댐이 일부 타격을 입었다면 올해는 전체적으로 내구력이 약화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앞으로 붕괴 괴담은 훨씬 더 구체화될 수도 있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제기되는 산샤댐 붕괴설. 이제 샨샤댐은 중국의 최대 자랑거리 중 하나가 아니라 애물단지로 전락해가는 느낌입니다. 중국 재해당국은 산샤댐이 100년 이상을 견딜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느라 열을 올리고 있지만 민심이 흥흥해지는 것을 어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산샤댐 붕괴설은 불안한 중국 남부 인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 대륙은 지금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의 최고 기온이 이틀 연속 섭씨 40도를 넘긴 것은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21일과 22일 중국 2830개 기상관측소가 섭씨 40도가 넘는 고온을 기록한 반면 2130개 기상관측소는 정반대로 폭우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은 곳곳에서 무리한 토목공사를 강행 중입니다. 중국은 1년 전 세계 최대 수력발전댐인 후베이성 산샤댐에서 베이징까지 물길을 잇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인 인장부안 수로터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수로터널은 남수북조 사업의 세계수로 가운데 중선에 닿습니다. 문제는 이 수로터널의 일부 구간은 지하 1000m 아래를 관통할 예정이란 점입니다. 중국 신장에서는 무려 20여 개의 터널을 뚫는 대규모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고원의 눈 녹은 물을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까지 흘려보내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중국이 건설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터널과 운하 등의 길이는 상하이에서 시애틀까지 왕복 거리인 2만 km에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입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에는 향후 30년간 구조 위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수로를 건설해야 식량 증산이 이뤄진다며 건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안 그래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연간 6억 6천만 티위 식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억 인구의 높아진 생활 수준을 충족하고자 연간 1억 티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로를 건설해 버려진 땅 약 75만 km를 농경지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 땅은 남미 칠레보다 큰 규모의 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대규모 수로 건설이 중국의 지형을 바꿀 수 있고 전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허베이성 싱타이 같은 경우 최근 지하수가 급격히 상승해 지하 주차장과 대피소로 흘러들어가는 일이 발생했고 앞서 소개한 중국 원난성 진승현 мя오산촌에서는 지난 20일 새 원인을 알 수 없는 진동과 굉음이 35차례 이상 발생했지만 당국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지질학자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를 프로젝트에 전반적인 효과와 환경 영향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것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최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 2100년이 되면 해안가 주민 1억 명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기후변화 데이터 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전 세계 해안가는 지역마다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속도가 다르다. 중국은 다른 국가보다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해안가는 지반 침하와 홍수 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중국의 해수면은 1993년 이후 매년 평균 4mm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상승률인 3.4mm보다 빠른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일 현재 수준의 탄소 배출량이 지속될 경우 2050년에 해안가 홍수 사태가 발생한다면 중국 GDP의 10% 수준인 32조 위안, 약 5,800조 원에 달하는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치명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미 자연재앙은 진행 중입니다.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중국 남부 해안과 동부 해안, 중국 광둥성 선전시 일부 지역은 매년 74mm씩 지반이 침하하는 등 일부 도시에서는 지반 침하 현상으로 해수면 상승 속도보다 더 빠르게 땅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리한 산을 뚫고 지하에 수로를 만드는 토목공사를 강행 중인 중국. 그럴수록 산샤댐 붕괴 괴담과 같은 흥흥한 괴담을 더욱 늘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장 길이의 수로터널 건설에 성공한다 해도 그 이후에 있을 자연의 역습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우려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